다음으로 차이나 쇼크, 즉 중국 경제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밀접하게 중국 경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수출의 26%가 중국 본토, 또 이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까지 하게 되면 30%가 넘어가고, 동남아에 있는 학교 자본까지 다 하게 되면 40% 중반대가 중국의 수출이 범중화권의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이 최근의 모습은 단지 중국 경제의 구조 조정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프트 랜딩,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장하다가 내려갈 때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소프트 랜딩이라는데, 경착륙이라고, 즉 하드 랜딩,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모습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중국 경제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각종 수치를 속여오고 계획 경제로서 이 거대한 중국 경제를 통제하려다가 그 통제에 실패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복수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거대한 중국 경제를 통제하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임금, 제조, 그 다음에 부동산 분위기, 그 다음에 거대한 이 시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다 실패하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 수출 대기업에 하청회사, 자회사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50~60%밖에 가동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또 중국에 주요한 부품 소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그것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어떤 제조 분야에서 엄청나게 부품 소재가 분야가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상하이 주식시장이 6%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까지 보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또 하락을 엄청 할 겁니다. 북한의 도발 변수가 없었다면 지난 주말은 차이나 쇼크로서 아마 기사가 뒤덮였을 건데요. 심지어 한국의 보수 언론들조차도 지난 주말에 전면을 2개, 3개씩 동원해서 차이나 쇼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위기를 거의 인정하지 않던, 항상 낙관적으로 해설하던 한국의 주류 경제 측에서도 지금 중국의 위기를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경제로서 먹고 사는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또 경제 분석가,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이 경제 주로 관련 사항만 보도하는 언론들, 더 나아가서 주류 언론들이 그동안의 중국의 위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대로 보고하고 그런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민들과 정부에 촉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이 영원히 성장하고 잘 나갈 것처럼, 솔직히 모르고 그랬는지 속여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 저는 한국의 경제 전문가와 경제 기자들, 경제 매체들이 솔직히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도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요, 지금 IMF나 이런 기구에서 25년 만에 7%를 밑드는 6.8%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2~3년 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 몇 번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모든 경제 지표는 워낙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 중국의 성장률은 2~3%대의 수준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많은 경제 전문 잡지나 분석가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2% 안팎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들도 이 말을 안 했어요. 왜냐?
중국과 관련되는 금융상품에 하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면 이 중국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미천을 뽑아갈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아마 다 뽑아갖고 원이 제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2%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언론들 보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썰물이다. 즉 신흥국에 투자했던 이 자본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중국 경제가 다운이 되면 중국의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 특히 이 석탄, 철강, 구리 같은 그런 이 오일과 더불어서 원자재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부분을 팔던 나라들. 자, 어떤 나라입니까? 호주, 브라질, 그 다음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위기가 올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신흥국들, 특히 뭐 신흥국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주요 신흥국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한국, 인도, 브라질, 뭐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주요 신흥국이겠죠. 이런 나라들에서 달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자, 이런 나라들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흥국의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전부 달러를, 그 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어 갖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를 살라는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한국도 원 달러 환율이 1200선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한국 정시에서도 4주간에 13억 불이 도망을 갔습니다. 신흥국에서 올해 들어서 3234억 달러가 도망을 갔고요. 선진국에는 705억 달러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16%가 하락했고, 브라질, 터키의 가치도 7%가 평가절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식으니까 이런 어떤 중국의 성장이 꺼지는 부분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의 기업들의 나라들의 수출에, 원자재 수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국의 수출 감소폭이 이 한국의 대기업일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이 7.29%가 줄어들었다. LG전자는 7.57%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 중국에 수출을 하던 주요 국가의 주요 제조업 내지는 중간 소재 분야의 회사들의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정부는 경기 부양에 금리 지불 준비율부터 그 다음에 대출 완화, 양적 완화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이제 다 실패하고 강제적으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도 하고, 심지어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말하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의 불안한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던 금값을 이제 살려내가 미국이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래 됐냐? 금은 지금 생산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의 원가가 근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금은 위험 자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가 워낙 급하게 꺼지기 시작하니까 금값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중국의 경기 추락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깊은 나라가 어디일까?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 할 때 전부 이구동성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여러가지 지표나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중국하고 깊숙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용부도 서합이라고, 그건 뭔가 하면
이 한나라의 국가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몇 프로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요. 즉 중국 경제가 추락하니까 한국이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코스닥하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정시도 지금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중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 몸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중국의 변수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가 부채가 높은 일부 나라에는 디폴트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 대여섯 개 나라가 조만간에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지불불능 상태에 빠져서 국가가 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진 채무를 지불을 못하면서 국가 부도가 오는 그런 양상이 될 건데요. 이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왜 전성절에 70주년이라고 저렇게 몰두하고 또 열병식에 몰두하는가?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런 군사적인 힘 과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중국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부가 거기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왜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에 몰두하냐? 이것이 오늘날 중국 사회를 보여주는 매우 모순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는 시장 경제를 하면서 중국 경제의 이 총괄적인 기획과 정리는 공산당의 소수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전 자국의 국민들은 전부 남한테 물건을 파서 장사해서 먹고 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계획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산당 지도부가 해왔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정상적인 자유시장 국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둔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대책들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환율도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진작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위안화 환율이.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져야 되죠. 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진작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식시장이 추락해야 되면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 그냥 추락하는 걸 어느 정도는 방치를 해야 되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부동산이 가치가 한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부동산 붐이 꺼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중국 정부는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현상 유지를 하는데 급급해 왔다는 겁니다. 25년간 7%, 덩소평 이후에 25년간 7% 이상을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이상을 성장 안 하면 내가 업적이 깎인다라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체면, 자존심, 통치에 대한 욕심이 오늘날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경제가 둔화되어서 거리에 폭동이 일어나고 먹여 살리라고 시끄럽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요. 휴지 조각처럼 돈을 풀어서 빚이 얼마인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의 각종 공적인 기업들이 빚이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성장률을 속이면서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거의 13억 인구는 환상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7%씩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소수만 잘 사지만 좀 있으면 당신들도 다 잘 먹고 뱉다 시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허리띠 조금만 졸라매고 따라와라. 정부 비판하지 마. 다 속았죠. 중국 국민들의 그 공산당 정부에 대한 신뢰심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경제는요, 정말 신이라도 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게 경제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경제를 공산당이 주무르다가 이제 거의 공산당의 통제를 경제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문제가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변수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중국의 저 경제 붕괴의 변수는 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자, 지금 중국의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야 된다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외교고 뭐고 다 실리로 해야 된다. 자, 중국 경제와 우리와의 관계상 안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 칩시다. 이제 중국 경제가 붕괴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진짜 꼭 한번 물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요, 북한 변수는 변수대로 놔놓고 지금 중국 경제 붕괴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중국 경제 붕괴가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1순위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평스럽습니까? 그동안에 지나치게 중국에 몰빵했던 한국 경제, 이제 중국 경제의 기침에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을 텐데요. 이걸 어쩌다가 좋아지겠지 하는 꿈은 버리셔야 됩니다. 경제는 절대로 어쩌다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오늘날 저렇게 가라앉는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아편도 맞고 히로뽕도 맞고 대마초도 피면서 마취가 되면서 온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중국 경제는 벌써 2, 3년 전에 붕괴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마취제를 놔서 지금까지 들고 버텨오다가 이제서 더 받치지 못하고 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공산당 지도부와요. 제가 한국이 통일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중국 경제가 붕괴돼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14억 명의 인민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할 때 아마 중국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마 먹고 살게 해달라고 폭동이 일어나고 소수민족이 또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혼란스러운 양상이 초래될 시점이 머지않아 온다. 그런 상황일 때 중국이 힘이 빠지면서 한국이 통일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뭐 열병식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굴기라는 걸 말을 써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한국의 통일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새기고요. 중국 경제 위기, 오늘도 아마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내용이 초토화될 겁니다. 주식시장 환율부터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서 사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할 건데요. 정권시장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정부라면요, 경제 책임자라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과 관련되는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부터 다 불러가지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진실되게 이야기 잘 안 할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지금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